응? 녹화하는 자리. 켜주세요. 이거 문자가 있어요? 처음 봤어요? 누가 봤어요? 아, 그러면 그 모든 디자인이나 애니메이션은 다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메시지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무슨 소리지? 자동으로 이렇게 배경음악을 깔아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배경음악인 줄 알고 지금. 무서웠어. 무슨 메시지일까? 저 새가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라. 누가 목소리만 들리는데? 다른 길을 가라. 다른 길을 가라. 무서워도 도망치지 마. 그러네. 무서워도 이렇게 길이 있는데 소리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다른 길을 가라는 거죠?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스페셜도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어. 용감한 사람. 어? 용감한 사람. 두 가지 단어인데 다 F로 시작해. F로 시작해. 자유로운 사람. 대기션이요. 자유로움보다 조금 더 점을 찍는 게 있어. 5글자야. 5개. 자, 이거 써볼까? 그 옆에, 옆에. 자, F로 시작해.
또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있어. F로 시작하는 거. 이게 뭘까? 프레임 뜻이 뭐예요? 틀 맞아, 틀. 오늘 주제는 틀이야, 틀. 틀고 그리고 first라는 단어를 기억이 나죠? 줄게요. 자, 안 줄게요. 혹시 마르셜 디샹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아는다. 나는 마르셜 디샹 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미술 관심 있다. 관심 있다. 2명, 3명.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5명. 관심 없다. 미술은 내 삶에 별 필요가 없다.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 아닌데요? 내가 미술 사조를 알려주려고 몇 가지 영상과 사조가 있는데 미술 사조가 뭐냐면 그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역사인데 그거 하기 전에 마르셜 디샹을 한번 보여줄게요. 누군지 모르니까 정말 다행이다. 아하 할 거야 아마 보면은 그 사람이구나 할 거예요. 1917년 뉴 그랜드 센트럴 팰리스 집지회에 한 소변기가 발견됩니다. 시중에 파는 이 소변기를 두고 예술이라고 말하는 거죠. 100년 전만 해도 예술이란 예술가의 손을 거쳐 만들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법칙이 있었지만 예술은 대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개념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 오늘의 주인공, 프랑스 출신의 미국 예술가 마르셀 듀샹입니다. 틀에 갇힌 창조와 해석의 미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듀샹은 개념미술이라는 새로운 예술 세계를 열면 현대미술의 선구자가 됩니다. 병기를 작품으로 만드는 기발함이 지금에 와서는 레디메이드 개념을 최초로 예술에 도입한 작품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여기에 작품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1917년 당시 마르셀 듀샹은 독립예술가협회 소속이었고 그들이 민주주의와 수용성이라는 가치를 얼마나 수호하는지 시험해보고자 작품 셈을 출품하게 됩니다. 소변기의 위생시설 제조업체인 노트워크에서 따온 이름이 알머트라는 가명으로 말이죠. 당시 협회 측은 전시 참가비를 낸 작가라면 어떠한 작품이든 접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듀샹의 소변기는 전시를 모욕하고 예술을 오염시켰다는 평을 받으며 전시장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듀샹은 자신이 창간에 참여한 장기내 이 작품에 대한 옹호물을 기고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방된 전시 작품을 다시 세상으로 불러오기가 있었으니 바로 아미로쇼의 부회장이자 291 화랑의 주인인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였습니다. 아마 그가 아니었더라면 샘은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사진가이자 현대미술가의 전령과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사진계의 거물이었죠. 그는 전시회에서 쫓겨난 듀샹의 샘을 자신의 291 화랑으로 가져와 사진으로 남깁니다. 아마도 그는 이 작품이 예술로서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와 자신의 사진예술을 겹쳐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진을 두고 예술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쟁이 오갔던 시기. 사진은 오직 예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우연히 발견한 피사체의 포착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샘과 사진. 두 가지가 예술로서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는 아주 흡사했죠. 샘의 핵심은 심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감상자가 이를 볼 때 일어나는 의문입니다. 무엇이 예술인가? 예술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의문은 샘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질문입니다. 듀샹이 장님에서 밝혔듯 샘을 예술가가 직접 만들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술가가 일상의 사물인 병기를 발견하고 전시함으로써 미술계의 제도안에 이를 끌어들였다는 것이 핵심이죠. 또한 샘은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이 되고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기성제품을 선택하여 레디메이드 작품을 만들어냈고 그가 선택한 기성제품들은 새롭게 예술작품으로서 가치를 부여받았죠. 여기서 레디메이드 작품은 오브제 장르의 하나로 기성제품이 원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샘이라는 레디메이드 작품을 통해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예술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삶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삶 어디에서도 예술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변기에 담긴 듀샹의 생각은 바다, 슈르레알리즘, 추상표현주의, 퍼바트 등 동시대 현대미술이라는 이름의 전제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디샹은 우리 사회에서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철학자와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술가라는 자기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는 심상을 표현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셀 디샹의 셈에 얽힌 이야기를 들은 지금 여러분은 셈이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발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알겠죠? 마르셜 디상이 누군지 본 적 있죠? 자, 선생님이 지금 앉고 뭐라 그러냐면 예술 역사에 대해서 잠깐 보여줄 거예요. 예술 역사에 대해서 보여줄 건데 우리 딸이 고등학생인데 예술 역사를 흑백 사진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선생님이 외우러 가요. 이거는 바로크 시대야, 이건 중세 시대야. 이렇게 A공지에다가 흑백 사진으로 어떤 그림인지 모르게 해서 그냥 외우게 하더라고요. 그럼 미술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몇 달 동안 만든 게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여줄게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거를 알게 되냐면 그림을 보는 눈이 생겨요. 부자들은 그림을 사잖아요. 몇 억씩 주고 사잖아요. 100억씩 주고 어떤 거는 1000억 주고 가게 돼요. 그런 그림을 자기 자산으로 사서 매입을 하는데 그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요. 자, 우리가 처음 미술이 뭔지 알아요? 이거 본 적 있죠? 선사시대 때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벽화가 왜 있는지 알아요? 벽화가 왜 있냐면 이때는 주술적인 의미로 내가 여기다가 그 소를 그리고 창을 던지잖아. 그럼 사냥이 잘 될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벽화가 됐고 이제 윌렘도르프 비너스 다산 그때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그런 게 있었고 좀 빨리 갈게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집트 시대에는 키워드가 뭐냐면 사후세계야. 파라오가 있었잖아. 파라오를 위한 미술. 그래서 이제 이런 미술이 있었고 그리스 로마 신화 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어서 멋진 인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거대하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콜로세움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 그러면서 중세시대가 오죠. 그래서 이전 것들의 미술은 미술이 아니다. 이제는 신을 위한 미술만 미술이다. 그래서 건축 양식도 바뀌고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보면은 그 전에는 그리스 로마 때는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일로 오면서 사람들이 이상해졌어. 미술이 쇠퇴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거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시각에서는 좀 더 상징적인 약간 현대 일러스트 같은 이미지로 발전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전자가 좀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다가 이런 거 싫어. 그러면서 다시 이제 시민 의식이 성장한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때로 돌아가자. 그래서 르네상스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해지면서 이때 모나리자 그린 사람 누구죠? 모나리자 그린 사람.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 똑똑해진 거야. 그전 거 별로야. 그리고 다시 이렇게 부활을 시킨 거죠. 그리스 로마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왕권이 강화돼. 프랑스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들을 위한 미술이 존재하고 있어. 이때 왕들한테 제의를 받으면 굉장한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면서 이때 미술의 특징이 뭐냐? 빛과 어둠이 굉장히 강해. 멋지게 보여. 그러다가 왕권이 약화되면서 귀족들을 위한 미술이 탄생하게 돼. 그게 로코코예요. 선생님은 어릴 때 이런 미술을 되게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사치스럽고 그렇게 좋은 미술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시민의식이 성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귀족들을 위한 사치스러운 예술이었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신고전주의라고 아니다. 이거 별로야. 르네상스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로 다시 돌아가자. 여기 있죠. 굉장히 멋졌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 이 시절 때는 BC 500년, 예술 탄생 50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 만들어도 이것보다 못 만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어. 이게 거의 2,500년 전이잖아요. 다시 돌아가자.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다시 돌아가자. 그걸 신고전주의라고. 그때 나온 사람들, 그때 대상이 됐던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다시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재밌잖아요. 미술 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아니야 계속 뻑뻑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하더라고. 그러면서 낭만주의가 있는데 이 낭만주의가 로망스예요. 하품한다. 미안해. 지루하구나. 하품했어. 로망스가 뭐냐면 이야기란 뜻이에요. 이야기. 낭만스럽다가 아니라 이야기야. 그래서 이 시대 때 그림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잘생기지 않았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린 거야. 그리고 멋지고 예쁜 것만 그린 게 아니라 탄압하는 것도 막 묘사하고. 그리고 개성 있고 그렇게 별로 아름답지 않은 주제를 선정해서 그리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사실주의가 발달이 돼요. 사실주의가 뭐냐면 사실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코르벳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후원을 받는 거예요. 후원받는 사람 앞에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보통 자화상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이 일반적인데 앞에를 노려보고 있잖아. 절망적인 표정 보고. 그리고 그 사실주의에 들어서면서 평범한 사람들, 그냥 씨 뿌린 사람들, 그리고 그냥 동네, 농촌, 그리고 그냥 이젤 앞에 있는 여자, 이름 모르는 여자, 이런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장 큰 사건, 사진기가 발명돼요.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사람들이 그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주문받아서 사람 인물을 그림을 그렸는데 사진은 하루에 그냥 다 찍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절망에 빠진 거야. 어떡하냐, 우리 먹고 살 일이 없어졌다. 그러다가 사진이 할 수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보자. 그래서 모네 알죠? 모네가 해돋이를 굉장히 많이 그렸어. 해가 돋을 때 아침, 새벽에서 아침까지, 그때 시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거든. 선생님이 이걸 진짜로 봤는데 정말 대충 그렸대요. 대충 그렸는데 굉장히 비싸. 왜냐면 이 시대 때 최초로 했습니다. 사진의 발명으로 이렇게 관점이 변화가 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색을 쓰지 않고 고유색을 부정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기 시작했죠. 자, 반했어. 그 다음에 넘어가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누구예요? 이 사람은? 반고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고갱. 그리고 전묘법을 한 쉐라. 세잔. 세잔은 사과만 그렸잖아. 근데 세잔이 우리 미술사에서 누구나 아는 그 화가를 탄생하게 했어. 이 사람은 사과만 그렸다. 좀 이따 알려줄게요. 그리고 앙리 마티스. 이 시대 때는 그 앙리 마티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야수파라고 불렀어. 비아냥거린 거야. 아, 야수처럼 그렸네. 대충대충 그렸네. 무슨 색을 저렇게 써. 아름답지 못하게. 근데 이 시대 때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평범하게 보이지만은 굉장한 혁신이었어. 혁신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살을 던진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딸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친구들한테 비난을 받는 연습을 좀 해봐. 비난을 받는다는 거는 너가 평범하지 않은 시도를 했다는 거잖아. 왜 평범하게 살려고 그래? 이런 말을 저는 자주 해요. 그러다가 이제 표현주의라고, 야, 객관적인 이런 것들 있잖아. 사과나 사람들 이런 거 그리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거 그려보자. 누구 뭔지 알죠? 이 사람 뭉크인데, 뭉크가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가정 환경도 안 좋았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이 이 뒤에 보이는 이 빨간 게 뭔지 알아요? 화산이야, 화산.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마르크 샤갈, 판디인스키 이런 사람들 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계대전 때 있었던 사람들. 있는 그대로 그리지 말고 감정대로 그려. 이렇게 한번 그려봐. 그러다가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그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거는 잭슨 폴록이라고, 미국에서 그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나치가 탄압을 했어요. 유럽에 있는 그 미술가들을 탄압하면서 유럽에 있는 미술가들이 어디로 몰려오냐? 미국으로 왔어. 미국으로 왔는데 정작 미국에는 자기 스타 화가가 없는 거야. 미국 대륙 땅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탄생시켰냐면 이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을 자기네들을 대표할 수 있는 화가로 탄생시킨 거예요. 액션 페인팅이라고. 이거는 그냥 바닥에다가 천 같은 거 깔아놓고 공업용 페인트를 그냥 뿌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땠을까? 이거 보고 되게 멋지다고 했을까? 아니면 비난을 했을까? 비난을 했을까? 비난을 했는데 이게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넘는 작품이 있어. 그 옆에는 마크 로스코. 이거는 감정을 그린 건데 이 마크 로스코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왜냐면 애플의 창시자 누구죠? 잡스. 잡스 아저씨가 가장 존경했던 화가예요. 실제로 이거는 네모났지만 직접 본 사람들은 이 앞에 서면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감정이 다가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형상은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모더니즘 건축이 있어요. 모더니즘인데 이게 언제냐면 세계대전 일어나고 나서 나치가 또 탄압을 했어. 이때 바우하우스라고 예술학교가 있었거든요. 이게 모더니즘의 시초가 된 거예요. 이게 1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기에 칸딘스키도 있고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수들도 있었는데 나치가 이제 히틀러가 자기가 오스트리아에 일에 합격했더라면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미술로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떨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 자기가 미술 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했어. 그런데 이게 100년도 넘었는데 지금 그 시대 때 의자가 지금 시대 때 의자랑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라든지 뭐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모더니즘의 산물이에요. 실용적이잖아. 불필요한 게 없어. 그게 바우하우스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르꼬르비제라고 이 아저씨는 처음 들어봤겠지만 아파트 있죠? 아파트를 처음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르꼬르비제. 이 사람이 그 전에는 보세요. 자, 중세시대 때는 이렇게 벽돌을 주고 지었어요. 그래서 최대 높이가 7층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르꼬르비제가 뭘 했냐면은 틀을 만든 거야. 틀을. 철제만으로 기둥만으로 이렇게 지탱이 될 수 있게 해서 아파트 구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철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벽돌 몇 개만 빠져도 우르르 무너지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창문을 이렇게 길게 뚫을 수도 있었어. 길게 뚫거나 아니면 여기에 모양을 낼 수도 있었고 아예 그냥 전체를 창으로 할 수도 있었고 이게 누구냐? 르꼬르비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건축사에서. 모더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자, 그리고 모더니즘이 있었잖아. 그 다음에 뭐가 올까? 모더니즘 다음에 실용적인 거 다음에 뭐가 올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치는지 모르겠어. 뭐가 올까? 실용적이지 않은 거. 보여줄게요. 실용적이지 않은 게요.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는 규율 같은 건 필요 없어. 반항하는 거야. 해체해버려 그냥. 그때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그냥 반항하처럼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아까 봤던 마르셜 듀샹이 장난처럼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후고 바레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마르셜 듀샹보다 조금 더 먼저 했고 둘이 그 개념 미술을 이끌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이게 시를 낭송하는 건데 보통 시 낭송하면은 시 기억나는 거 있는 사람? 난 시 잘 안다. 윤동주의 별에는 밤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멋지게 막 별이 떨어진다. 엄마 보고 싶다 이렇게 하잖아. 이 사람은 뭐였냐면은 여기다가 막 이런 거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쓰고 사람들 앞에서 말라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의미 없는 말을 했어. 이게 다다이즘의 시초가 됐어. 장난을 한 거지. 여기서 이 개념 미술, 다다이즘에서 현대 미술이 나온 거야. 이게 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그냥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포토샵처럼, 이게 100년 전이거든. 포토샵처럼 이렇게 이제 예술로 승화시켰죠.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죠. 폴 세잔. 사과만 그렸는데 이 사람이 피카소를 탄생시킨 거야. 피카소는 무슨 즈이죠? 무슨 즈? 무슨 즈입니까?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거 큐비즘. 피카소는 입체파예요. 입체파. 자 보세요. 폴 세잔 그림 볼까?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옆에서 본 거야. 근데 이거는 위에서 본 거야. 이건 완전 옆에서 본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그 시대. 이 사람은 폴 세잔은 본질적인 것만 추구했어. 사과를 그리기 위해서 사과를 가지고 그 여러 개의 사과를 놓고 며칠 동안 막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 정도 시점에서 본 거, 앞에서 본 거, 이건 위에서 본 거, 이거는 바로 옆에서 본 거. 이게 뭐냐? 다시점. 여러 가지 장면에서 봤다. 그래서 다시점이 된 거야. 근데 피카소 아저씨가 이 사람의 그림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지. 자, 이 그림이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보여줄게요. 폴 세잔이 목욕하는 사람들을 그렸었어. 이렇게. 목욕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렸어. 이거를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피카소가 재해석한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것도 보면은 얼굴이 정면에서 본 것도 있고 옆면에서 본 것도 있는데 굉장히 괴물처럼 이상하죠? 이 눈은 앞에서 보고 이 코는 옆에서 보고 약간 이집트 벽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피카소가 최초로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큐비즘을 탄생시켰죠.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 브라크라는 사람도 있었어.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이 발전되면서 무의식에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앤디 워홀 알죠? 앤디 워홀은 팝아트의 창시자라고 알려있지만 팝아트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앤디 워홀보다 더 뛰어난 팝 아티스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앤디 워홀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예술을 대중화시켰다. 이게 만약에 이 그림이 원래는 귀족들만 사는 뭐 2천만 원짜리야. 그러면은 앤디 워홀은 그냥 이거 한 5만 원이면 살 수 있게 한 거지. 실크 스크린이라고 프린트를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비즈니스맨이었던 게 뭐냐면, 또 마지막 유명해져서 이미 유명해졌기 때문에 뭘 해도 예술이다. 네, 아니 그 명성이 있으니까. 명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맞아. 앤디 워홀이 유명해졌잖아요. 유명해져서 그 사람이 이런 명함이나 이런 종이 같은 데다 그냥 끄적끄적 해도 그것은 굉장한 값어치를 매길 거야, 사람들이. 몇 억이 될 거야. 아까 손 들었었죠? 그 앞에 있는 여자. 안 들었어? 아까 내가 말했지? F로 한 거. 최초로 한 거. 최초로 죽음을 전시한 거. 상화를 전시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죽음을 전시했어. 이 사람은 그리고 나는 그 상어를 해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죽은 사람을 좋아했어. 데미안 허스트 보면은 어릴 때 여러 번 나이 많을 때 시체 옆에서 같이 사진 찍는 거야. 원래 자체가 사람 죽은 거 좋아하고 죽은 생물 좋아하고 그랬어. 그래서 자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모를 것 같은 사람 한 명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 이거는 꼭 볼 거야 돼. 최근 아트
아티스트 패기구와 협업하며 엄청난 충실력을 선보인 현대미술 작가가 있습니다. 동시대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서 꼽히는 올라퍼 엘리아스입니다. 엘리아스는 뮤직비디오에서 거울과 빛, 춤을 활용하며 본인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사실 엘리아스의 예술 세계는 훨씬 더 방대합니다. 빛과 물, 안개, 빙하 같은 자연 요소를 재료로 활용하기도 하고 유화부터 수채화, 조각, 설치, 미디어 아트, 심지어 건축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주제도, 장르도 너무나 방대한 이 올라퍼 엘리아스의 예술 세계를 하나로 묶는 키워드는 바로 관객입니다. 언제나 관객을 통해 작품이 완성되도록 설계하죠. 그리고 그의 탁월한 설계 기술은 관객뿐만이 아니라 미술계, 정부, 심지어는 유엔의 칭송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라퍼 엘리아스의 예술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 걸까요? 미술관을 가득 채운 거대한 인공태양. 이 작품은 엘리아스의 대표작 웨더 프로젝트입니다. 사람들은 이 태양이 가짜란 걸 알면서도 일광욕을 즐기듯이 누워있거나 요가를 하거나 춤을 추기도 하죠. 작품의 특별한 점은 착시에 있습니다. 동그란 태양은 사실 반원 형태의 조명이 천장에 거울을 붙여 원형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이를 통해 엘리아스는 공간을 수직적으로 확장시킵니다. 또 엘리아스는 이 공간에 인공 안개를 가득 채웠어요. 멀리 있는 것을 뿌옇고 더 흐려 보이게 만들면서 공간을 수평적으로도 확장시켰죠. 어딘가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효과의 백미는 인공태양의 조명에 있습니다. 이 조명에 사용한 빛은 단색광인데요. 단색광은 특정 색상의 빛만 내는 조명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단색광이 켜진 조명 아래에선 모든 것이 흑백으로 보이죠. 엘리아스는 이를 작품에 활용하며 디스토피아적인 느낌을 극대화합니다. 작품 아래선 관객은 모든 것이 흑백으로 변한 세상을 보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감상할 수 있죠. 웨더 프로젝트는 지구온난화 이슈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기후가 점점 사람들의 예측을 벗어나는 상황 속 인공적으로 만든 거울 하늘, 인공 조명으로 만든 태양, 자연을 즐기는 듯한 사람들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기후 이슈를 떠올리게 만들죠. 웨더 프로젝트는 사실 전시 개막 전까지 테이트 미술관 직원들의 걱정을 샀던 작품입니다. 작품에 별다른 다이내믹이 없다 보니 작품이 다소 지루해 보일까 염려했던 건데요. 그들의 예상과 달리 관객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공 자연을 만끽하며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시는 6개월간 200만 명의 관객을 유치하면서 대성공했죠. 그 성공의 원동력으로 꼽힌 것 중 하나는 관객이 작품의 일부가 된다는 점이 손꼽힙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 웨더 프로젝트는 작품에서 관객의 역할이 큽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자연의 모습 아래 진짜 자연인 듯 즐기는 관객의 모습이 작품의 메시지와 분위기를 극대화하기 때문이죠. 관객은 단순히 작품 감상자가 아닌 작품의 일부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 작품이 지닌 가치는 하나 더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관객이 어떤 방식으로 작품을 감상하는지를 연구했던 학자들은 이 작품이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어요. 전통적으로 미술 작품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감상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건 매우 정적이고 평화로운 과정이었죠. 하지만 엘리아스의 작품을 보는 관객의 모습은 매우 다채롭습니다. 누워있거나 요가를 하거나 춤을 추는 등 다양하죠. 물론 처음부터 이런 행동을 보인 건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천장에 부착된 거울 속 자신을 보기 위해 전시장 바닥에 눕는 관객이 생겨났고요. 누워있다가 불현듯 요가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춤추고 노래하는 등 다양한 행위로 나아갔습니다. 관객의 감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울, 조명, 안개 등의 설계가 다양한 감상을 유도한 건데요. 미술계도 이런 감상 방식을 장려합니다. 현대미술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감상 방식이 아닌 개인의 예술 경험이 극대화될 수 있는 감상 방식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양한 감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객의 행위가 작품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관객 참여형 작품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올라퍼 엘리아스는 일찍이 관객이 작품의 공저자가 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여왔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엘리아스의 초기작인 뷰티. 이 작품은 물과 빛을 활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호스 파이프에서 아주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는데요. 조명에서 나오는 빛이 반사되면서 무지개가 생깁니다.
하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모습이 달라져요. 작품 왼쪽에선 관객과 오른쪽에선 관객은 전혀 다른 무지개를 보게 됩니다. 엘리아스는 눈의 각도에 따라서 작품의 색깔과 모양이 달라지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작품을 보는 눈, 즉 관객이 없다면 이 작품에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죠. 관객이 작품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 겁니다. 이 폭포 작업은 이후 뉴욕 브루클린 다리에 설치되면서 더 큰 규모로 재해석됐고요. 베르사유 궁전에도 전시되면서 공간에 새로움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인 미술 공간이 아닌 곳에서 나만 볼 수 있는 무지개를 보는 경험은 관객에게 새로운 감각을 선사했죠. 1993년작 뷰티, 2004년작 웨더 프로젝트, 그리고 데뷔한 지 20년이 지난 2014년에도 올라프 엘리아슨의 관심사는 관객 참여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객 참여를 통해서 엘리아슨이 말하고자 했었던 주제는 자연에 대한 것이었죠. 웨더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10년 후 엘리아슨은 또 한 번 기후 이슈를 다룬 대작을 선보입니다. 거대한 빙하 조각으로 만든 시계 작품 아이스워치죠. 이 작품은 1톤에서 5톤까지 나가는 그린란드의 빙하 12개를 가져와 시계처럼 배치해 전시한 것이 특징인데요. 길을 오가던 시민은 이 빙하를 만지고 맛보고 경험하며 감상했습니다. 이번에도 관객 참여가 중요하게 작동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이스워치의 워치는 시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관객 참여 관점에서는 본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빙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녹아갑니다. 겨울에 전시됐지만 빙하가 있던 그린란드보다는 광장이 훨씬 따뜻했기 때문이죠. 관객은 얼음이 녹는 모습을 오며 가며 그리고 작품을 감상하며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린란드의 빙하도 녹을 것을 예감하게 되죠. 사실 얼음의 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콘텐츠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식상할 지경이었죠. 그들과 엘리아슨의 차이점이 있다면 엘리아슨은 이를 직접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촉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관객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게 만들면서 관객의 감정을 건드렸죠. 작품은 친절하고 단순하면서도 깊은 방식으로 기후위기 이슈를 이야기한다고 극찬받았습니다. 덕분에 2014년 처음 선보인 이후 두 차례나 더 선보여지면서 더 다양한 관객에게 기후위기를 실감하게 했죠. 하지만 이 작업은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강성 환경운동가들은 빙하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오히려 연료가 더 많이 소비되었다고 지적했죠. 또 결국 빙하는 녹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이 작품이 도움을 준 건 없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엘리아스는 본인이 가장 경계하는 건 작품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라 말합니다. 엘리아스는 이전에 종종 우리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무언가를 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짜 변화가 이어졌는지까지 집중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리고 엘리아스는 세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2012년 시작된 리틀 선 프로젝트죠. 이 작업은 전 세계 인구 8명 중 1명이 제대로 된 빛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LED 램프를 개발했죠. 태양광 램프는 등유 랜턴 등 연료 기반 조명보다 훨씬 안전하고 환경에도 좋습니다. 엘리아스는 이 램프를 활용한 작품을 몇 차례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작품에도 엘리아스는 관객을 참여시킵니다. 하나 약 4만 원으로 가격대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하나를 사면 하나는 기부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죠. 덕분에 관객은 작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험과 함께 세상을 더 나아지게 바꾸는 데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 세계 12억 명의 사람들이 리틀선 덕분에 빛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죠. 리틀선 프로젝트는 빛과 물 같은 자연의 요소로 작품을 선보여온 작가가 자신의 작품 세계관을 유지하면서도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꾼 의미 있는 케이스로 여겨집니다. 엘리아슨의 메시지는 선합니다. 관객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이 빛을 누릴 수 있게 하면서 자연의 위기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죠. 이제는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적극 활용하며 더 많은 관객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예술가 올라프 엘리아슨. 올라프 엘리아슨의 작품과는 매우 인상적이고 오늘날 현대미술 작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시나요? 자, 지금까지 미대를 나온 위대한 예술가 3분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미대를 나왔는데 제프 콘스 그리고 이제 데미안 허스트
그리고 이 사람 몰락 벨레였어. 작품이 어때? 어떤 사람은 좋은 상황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00억 원짜리 만들고 지금도 시켜서, 그리고 갑자기 무지개 만들고 폭풍 만들고. 그림 파는 게 아니죠. 그림만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감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봤던 예술 사조에 있던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마르셀 디상으로부터 시작된 개념 미술로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미대를 나오지 않은 유명한 사람들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 미국에, 일본에 아주 유명한 그 건축가가 있거든요. 프리츠커 상이라고 건축계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안도 타다오라고 있어요. 안도 타다오라고 한번 들어본 사람 있어요? 안도 타다오. 저기 강원도에 가면은 안도 타다오의 건물이 있어요. 무슨 건물이더라? 위점산. 산에 가면은 뮤지엄이 있어. 그게 안도 다다오가 한 거고, 이 사람이 아까 말한 르꼬르비제 노출 콘크리트, 그런 콘크리트를 노출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한번 보세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 폭소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자기는 복싱으로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세계 여행을 하게 됐고, 여행을 하면서 독학으로 건물들을 보면서 배운 거야. 그리고 르꼬르비제를 만나러 프랑스로 가는 중에 르꼬르비제 아저씨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안도 다다오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거는 물의 절. 빛의 교회. 빛의 교회 내부. 자, 이렇게만 보면 모르겠죠. 한번 이 사람이 왜 유명한지 간단하게 한번 말을 들어볼게요. 유현준 씨라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건축가분이 있거든요. 유튜버인데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빛의 교회라는 게 있는데, 빛의 교회, 교회를 만드는 동안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이 십자가. 맞네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십자가가 있고 빛이 있어요. 교회라는 프로그램이 나서 2000년 정도 됐잖아요. 수만 개의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한 명도 십자가와 빛을 하나의 상징으로 합친 사람이 없는데 대단한 거죠. 역사가 되게 많아요. 빛으로 십자가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이제 이거 판네. 자연광으로 십자가가 만들어진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대학교에서 배우는 서적, 온갖 서적들을 친구를 통해서 구입했어. 그래서 대학교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창의적으로 작품을 서양이 주장하고 일본 전통 건축의 복잡한 진입을 두 개를 딱 합친 게 안 되다가 정확하게 여기서. 그리고 건축 재료는 르꼬르비제처럼 노출 콘크리트를 쓰고, 또 여기서의 저는 되게 이제 창작적인 활동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뭐를 섞어야 된다. 자, 그게 이제 메시지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 중에 그래픽 디자이너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데이비드 카슨이라고. 이 사람은 대학을 안 나온 게 아니라 미대를 나오지 않았어요. 사회학을 전공했어요. Never snap to guides. We want your line, we don't want your software. Everybody loves your work, you're playing it much too safe. If you need some people not liking it, then you're probably onto something. But a big part of graphic design is to get somebody to pick up your book, to click on your site, to walk across the street and read the fine print. Whoa, if you've done your job as a designer, people will do that. In this class, I'll be showing my work and explaining why it looks the way it does. We'll look at color and shape and texture.
give frequently around the world, giving assignments that you can do at home. The answer to everything you're working on is within the step. 그래픽 디자이너는 뭐가 있냐면 그리드라는 게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미대를 나오지 않았거든요. 미대를 나오지 않고 워크숍을 그냥 2주만 딱 듣고 디자이너가 된 거야. 그런데 어떻게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됐느냐? 욕을 엄청 먹었어. 자, 보세요. 이 사람이 했던 작품들이 이래요. 근데 보통 선생님도 그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드. 뭐냐면 자, 여기에 이제 책을 만드는데 이렇게 책 판형 있잖아요. 네모나게. 뭐 여기는 뭐 45에 여기는 뭐 60이야. 그러면 타이틀을 써야 돼. 상상 발전소라고. 항상 발전소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발전소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여기에 딱 다 그리드가 있어. 숨겨져 있는 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로고 해야 되고 또 여기는 뭐 전화번호 써. 그리고 여기서 이걸 한 3등분 하자.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드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뭔가 태양을 넣자. 그리고 여기다는 좋은 사람들 이름 쓰는 거야. 반을 나눠서 4분의 1 유지점에다가 또 다른 걸 그리자. 중요한 로고를 박자. 이렇게 하는 게 그리드인데 이 사람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드를 철저히 무시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시각 디자이너들이 엄청난 비난했어. 저게 작품이냐. 다시 볼 거야. 그냥 느낌만으로 한 거야. 이렇게. 그리드를 철저히 무시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아까 안도 다더우는 대학을 나오지 않고 고등학교만 졸업했지만 예일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 하버스드, 도쿄대학 거기 교수를 다 하고 있어. 그리고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노벨상,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도 수상했고 우리나라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은 프리츠커상을 수상했어. 그리고 이 사람도 미대 출신이 아니지만 이런 걸 철저히 무시하면서 이제 그래픽 디자인의 대표 아이콘이 됐어요. 자, 이 시점에서 한번 선생님이 쉬어가는 의미로 그렇다면 우리는 미대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현실적인 한번 그 문제를 한번 줘볼게요. 자, 미대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미대? 미대 가려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돼요? 홍대나 서울대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알려줄게요. 서울대는 실기를 볼까 안 볼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시험을 보잖아요. 서울대는 실기를 안 봐. 오로지 공부만 봐, 공부. 그리고 홍대도 잠깐만 이렇게 A평균 주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공부를 봐요. 실기 아닌 공부. 그런데 그 두 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뭐 국민대라든지 뭐 다른 대학도 있잖아요. 다른 대학교에서는 내신을 보기도 하고 내신을 안 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학 있죠, 수학을 거의 다 안 봐. 내신에서. 내신에서조차 안 보고 수능에서도 안 봐요.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알려줄게요. 자, 미대 수학 여부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계엄예술대. 수시 기준으로 실기랑 면접만 봅니다. 여기는 수능 안 봐. 내신 안 봐. 수학도 안 봐. 다 안 봐. 계엄예술대. 국민대. 수학 안 봐. 내신도 안 봐도 돼. 이건 지금 뭐냐? 수시예요. 수시니까 내신이죠? 정시 아니에요. 경희대. 실기만 봐. 내신 수학 안 봐. 수학 안 볼게. 상명대 수학 안 봐. 성신여대 수학 안 봐. 실기 볼 거야. 근데 내신은 해야 돼. 국어든 영어든 사회든. 인천대 이런 데도 다 안 봐요. 자, 그리고 다른 데 볼까? 눈을 벌쩍 뜨네. 그리고 2025학년도에 정시에서 수학 응시 지정 폐지를 한대. 주요 대학들이. 미적분, 기하 이런 걸 안 한대. 홍익대에서도 그 보고 있었지만 정시에서는 2026학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의무를 폐지해요. 그러니까 정시 지원할 때는 수학 못 봐도 돼요. 홍익대는 이제
수시, 술기, 우주자 전형이 있긴 한데 일단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홍익대는. 그런데 수학은 포함이 돼. 수학은 포함이 되는데 최저는 없어. 홍익대는 공부를 일단 잘해야 돼. 그런데 디자인 계열, 보통 디자인 계열의 수학을 보더라고요. 서울대도 그렇고. 서울대는 수학 포함하고 수능 최저도 있어. 내신도 잘 봐야 되고 수능도 잘 봐야 돼. 그런데 그림 못 그려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미술이 정말 그림을 잘 그려가는 데인가? 라는 생각을 던지는데 물음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그 예전부터 대생을 많이 봤잖아요. 대생. 그러니까 누가 더 이 아그리파 그러니까 석고상을 누가 더 똑같이 잘 그리나 했잖아.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났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수학 내신이 강하다 그러면 서울대, 홍대, 이대 가고 수학 자신 없다 그러면은 국민대, 경희대, 상미대 이런 데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내신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 실기 자신 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학생부 종합정의론으로 가면 돼요. 자, 또 보자. 서울대, 미대 실기 없다 확실히 알려줄게. 공부만 잘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어. 동양화, 서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여기 전부 다 수능 100%. 여기 왜 그럴까? 공부만 잘하면 돼. 실기 없어. 지역별 균형, 별도 운영한대. 지역마다 다 달라. 교과 40, 수능 60 이런 식으로 본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공부 그러니까 내신은 잘 못해도 갈 수 있는 학교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한예종, 그리고 개원예술대, 그리고 추계예술대. 거기는 공부를 안 봐. 그런데 한예종이 내신을 보긴 해요. 20%, 30% 이렇게 보긴 하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4명 있잖아. 얘는 내신 9등급이야. 9등급 너무 심했다. 한 7등급, 6등급. 근데 그림 엄청 잘 그려. 근데 얘는 그림 되게 못 그리는데 내신이 뭐 2등급, 3등급이야. 그리고 얘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 영어를 되게 잘한대. 근데 면접하는 거 보니까 발표를 되게 잘해. 누구를 뽑을까? 교수들이 고민하는 거. 그러니까 3명 다 메리트가 있는 거지. 얘는 내신은 좀 못하지만 실기를 너무 잘해. 실기를 잘하는데 한예종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발표 능력이야. 말 잘하냐? 이렇게 딱 나와서 시킬 때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런 애들 그냥 가세요 하는 거야. 아무리 1등급이어도 그림 잘 그려도 돼. 그리고 얘는 좀 실기가 부족한 것 같아. 근데 공부가 되잖아? 면접할 때 물어보는 게 있지. 교수님 이제 던지는 질문마다 아까 우리 학원에 있었던 서울대 선생님처럼 글쓰기 실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말을 잘하는지,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는지 그걸 보고 괜찮다. 얘 실기 좀 못하지만 논리적이네. 그러면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9등급이야, 8등급이야, 7등급이야 막 이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학교들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수학도 안 해도 된다니까. 실기 자신 없으면 공부를 하면 되는데 보통 미대 가는 애들은 공부는 못하고 실기는 잘하잖아. 그렇죠? 한예종 기출문제를 한번 줘볼게요. 준비됐나? 한예종 기출문제. 자, 보자. 애니메이션과 2009년. 자, 1번과 2번 중 하나를 내용을 하는 만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과니까 그냥 만화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1번과 2번. 친권제도에 대한 거. 그리고 2번은 행복의 조건과 모습은 무엇일까? 행복의 조건과 모습은 무엇일까? 문제 주고 6시간 안에 만화 6쪽 그리는 거야.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다가 기획 의도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거는,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얘는 행복의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자, 7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그리고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느낌. 행복은 느낌이다. 그럼 이거를 만화로 어떻게 표현할까?
만화는 기승 있잖아요. 기승 이야기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 사건이 있고 기승 전결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의 스토리가 나오겠죠. 어떤 느낌이라고 했으니까 이 느낌을 맨 마지막 기획 의도에 써야 되거든. 글이랑 그림이랑 나는 왜 행복의 느낌인지 교수님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복은 느낌이다 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평소에 어떻게 될까 하면은 나는 한예종 가고 싶어. 그러면은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야 돼. 엄마가 공부해! 수학해야지! 학원 가! 그리고 나는 수학하고 공부하고 막 청소하고 그러는데 나한테 질문을 던져야 돼. 나 지금 수학 왜 안 되지? 엄마가 나한테 공부 왜 하라고 하지? 질문을 던지는 거야. 짜증나. 막 이런 거 말고 엄마는 나한테 왜 저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뭐지? 나 지금 17살인데 10년 전에 27, 37, 57, 한 85, 한 92 이때 죽을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 뭐 살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행복은 뭘까? 다른 사람에게 행복 말고 호날두나 메시나 그런 사람들은 골 넣는 게 행복이잖아. 손흥민도. 근데 나에게 행복은 뭘까? 그걸 직면하는 거야. 자, 한번 다른 기출 그려볼게요.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가 달라요. 자, 이거는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래. 아우 친절하다. 그리고 3분 이상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들 건데 스토리보드, 그러니까 만화로 표현하는 거야. 캐릭터도 있어야 되고 배경도 있어야 되고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가는지 쓸 거야. 첫 번째는 액션. 나는 전차소대 지휘관이야. 전쟁 중이야. 3대랑 6대랑 싸워야 돼. 이거를 3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야. 전차를. 어떡하니?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나? 내가 지금 3대가 앞에 갔는데 나는 지금 3명밖에 없는데 저기 6명이 오고 있어. 깡패들. 싸워야 돼. 기승전결. 어떤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 핵폭발이 터지든 알고 봤더니 여기가 4차원이 아니라 5차원이라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끄집어 와서 그걸 말이 되게 하는 거지. 그 밑에 있는 거 보자. 부모님이 귀촌했대. 시골로 갔어. 도시에 있는 K가 전학 갔어. 어울리지 못해. 위기에 직면해. 어떤 위기일까? 너네가 한번 풀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시골에 너희들이 갑자기 내가 의도치 않게 간 거야.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터졌어. 그거를 설명하래. 6시간 안에 기획 의도랑 같이. 그래서 무조건 나는 내가 갔는데, 시골에 갔는데 거기서 있던 그냥 위기. 친구가 제주도 사는데 엄마가 전화를 하는데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제주방어 하니까. 되게 좋은 소재야. 언어. 또 저기 고개 숙이고 있는 뒤에 갑자기 써들었어. 어떤 사건이 있을까? 어려워. 어려워요? 쉬워요? 봐봐.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 이거예요. 걔네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지.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여기서 20명 중 한 10명, 한 13명 풀 거 아니야? 퍼레트? 13명 그거 할 거야. 그리고 7명은 뭘 하냐? 아까처럼 언어. 또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는 사건.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갑자기 되게 독특한 거 있잖아. 선생님은 아이디어 낼 때 그 끝에서 끝으로 가져와요. 예를 들면 외계인이야. 외계인이 출몰하는 지역에 있던 거야. 아니면 여기 있는 시골 사람들이 다 그거야. 뱀파이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말도 안 되는 것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오면은 뱀파이어인데 뱀파이어가 아니라 너무 이거는 좀 장난 같으니까 뱀파이어가 하면 이 마을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알고 봤더니 여기에 살인사건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곡성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야? 영화?
독성 보지 않았지만 이런 아이디어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어 낼 때는 끝까지 가는 거야. 괴물, 귀신, UFO 뭐 이런 거 다 하다가 점점 현실적인 아이디어, 매력적인 아이디어, 논리적인 아이디어 있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은 13명은 떨어지는 거고 나는 붙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은 이거를 창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뽑는 거죠. 왜냐하면 재미라는 거는 내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거니까, 뻔한 게 아니니까. 뻔한 결과가 아닌 것들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애니메이션과 봤으니까 조용 예술과 볼까? 여기는 순수 예술을 하는 거죠. 연필만 사용해서 부서진 석고상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그리시고. 자, 선생님 보여줄게요. 석고대생 이런 거 본 적 있죠? 근데 이게 몇 년도인가? 몇 년도 문제가 보자. 2010년도. 이때는 석고대생을 하는 대학들이 많았어요. 지만 하지만. 이건데, 보통 이걸로 연필을 하는데, 펄을 찌른 거지. 부서진 석고상. 석고상이 부서졌는데, 이걸 또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방식으로 그려요. 자유. 여기서 준 게 자유야. 힌트가 이거. 이거 어떻게 다 지우죠? 조교 선생님. 자유. 연필로 자유롭게 그리래. 자유롭게. 이게 참 어려운 거지? 어떻게 자유롭게 그릴까? 연필로 그리는데 막 부서진 거 막 그리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그려? 아이디어 한 번만. 떨어뜨려서 물방울이 떨어뜨려 터지잖아요. 너 아이디어 좋다. 이름이 뭐야? 이시주? 이인수요. 어? 이인수요. 인수. 이게 물방울이 떨어진 것을 한다고? 약간 와장창 깨지는 접시가 그 산산조각 일로 와. 그래. 미대 준비하고 있나? 아니요. 그래요? 그럼 먼저 안 쓰세요. 그러니까 접시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한마디로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하면은 떨어지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나중에 나오거든요. 나오면서 퍼지듯이. 이거 말하는 거지? 왕관 같은 거? 네. 이렇게 하듯이 한다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 엄청 좋은 아이디어. 굉장히 흥미로워. 흥미로우면 돼, 한예종. 저기 여기 이렇게 긁고 있었어. 튀는 행동을 하고 있었어. 어떻게 할까? 자유롭게 그리래. 부서진 거 어떻게 그릴 거야? 그렇게 할까? 불어버릴까? 기체로 그릴까? 기체. 미세 조각들만 그리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이 친구 희주가 말한 것처럼 인수. 인수. 얼음이 녹아내린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한예종에서 원하는 상상력은 이런 거야. 보고 똑같은 대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상상해서 그리는 거지. 기술 그만할까? 저 재능도 있지만 그만하자. 선생님이 하나 보여줄게요. AI를 활용해서 그림 그리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요즘에 자동차 그리는 걸 배우고 있어. 선생님은 그림 그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예종 디자인과를 갔는데 거기서 그 크로키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사람을 그리는 거. 벌거벗은 모습을 그리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 기본적인 과정을 거치고 애니메이션과에서 하는 드로잉을 또 배웠어요. 1년 반 동안. 배웠는데 사람 그리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동물 그리는 것도 재밌어. 근데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자동차였어. 그래서 자동차를 막 그렸거든요. 요즘에 자동차 잘 그리는 사람들 배우고 있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를
그냥 볼펜으로 그냥 끄적끄적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렌더링이라고 있거든요. 렌더링. 이게 뭐냐면 예전에 사람들이 자동차 디자인하는 사람들, 제품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볼펜으로 그린 다음에 마카 했죠. 마커를 이렇게 막 색칠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색칠해. 하루 종일 이렇게 또 색칠해. 멋진 작품 나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페인터라는 거야. 포토샵 같은 거. 그림을 그려. 포토샵으로 그리는 거야. 마카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해요. 완성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이제 보여줄게요. 내가 그린 스케치를 가지고 미식검에 가서 여기다 한번 넣어보는 거야.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이 중에 뭐랄까, 이걸 해볼까? 이걸 가지고 명령어를 넣는 거야. 수학은 못해도 영어는 해야 돼. 왜냐면 명령어를 영어로 넣거든. 아니면 그냥 한글로 해서 번역을 해도 되지만 이거를 번역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잖아. 자, 이렇게 명령어를 주고 여기 가서 인테리어 말고 엑스테리어 준 다음에 한번 제너레이트 생성을 해볼까? 어떻게 하나? 이렇게네. 한번 또 해볼까? 자, 이제는 이게 사막에 있는 걸 해볼게요. 아, 잘못 썼다. 이거를 모델을 바꿔서 제너럴 모델을 한번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마카도 필요 없고 페인터도 필요 없어. 됐다. 이너 데저트 같은 이렇게 나오네. 그리고 이게 한 번이 끝이 아니에요. 얘를 가지고 아이패드로 가지고 와서 아이패드에서 얘를 가지고 다듬어봐. 여기 지저분한 건 치우고 어떻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얘한테 넣어볼까? 다른 그림 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좀 더 완성도가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한 번만 렌더링 된 걸 가지고 한번 볼까? 그리고 똑같이 데저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걸 가지고 또 가지고 와서 이 과정을 어떤 친구는 80번을 반복해요. 그러면은 되게 완성도가 있는 그런 렌더링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줄까?
비헨츠라고 크리에이터들이 몰려있는 곳이죠. 크리에이터들이 자기 포트폴리오를 넣는 곳이죠. 여기서 한번 보통 이거 이 기아 자동차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한 거거든요. 포토샵 그리고 아이패드 이런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 그리다가 맨 마지막에는 렌더링을 하거든요. 이렇게 예전 같으면은 3D 툴 가지고 하고 또 마카를 가지고 또 페인터 컴퓨터 가지고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했는데 지금 명령 하나만 넣으면 이렇게 돼요. 물론 이거 하나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와서 여기 아이패드에서 조금씩 다듬고 또 가지고 가고 하면은 이 AI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아 여기는 금속이구나 여기는 플라스틱이구나 인식을 하는 거야. 내가 그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를 만들어주고 대리석 위에 해 그러면 대리석 위에 하고 물속을 달리는 거야 그럼 물속을 달리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세계 탑3 그 자동차 디자인 학과에 간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이랑 가르친 친구죠.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긴 하지.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뭐 챗 GPT로 할 수 있지만 다른 것도 가능하다. 선생님이 예전에 취미삼아 그린 건데 한번 해볼까요? 얘를? 이번에 캐릭터를 한번 해볼게요. 캐릭터 업로드 이미지 영어로 뭐라고 할까? 다시 describe라고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명령어를 만들어줘요. 아니다, 그냥 써보자. make it your house.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완벽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어색하다. 애니메이션 전공을 하면은 게임 회사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뽀로 회사 같은 그런 데 회사들 갈 수 있지만 어떤 일을 할지 또 그쪽 회사에서 어떤 대우가 있는지는 좀 알아봐야 돼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나 미국이 훨씬 더 대우를 잘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애니메이터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일본에 있는 이제 대학교를 가거나 일본 갈 거면 우리 내신 안 봐요. 검정 고시만 보고 그리고 일본어 보고 간단하게 이제 미술하면 되는데 이제 일본에 가거나 아니면 미국에 카라츠라고 있어요. 디즈니에서 만든 회사 학교가 있어. 거기를 가면은 그 성공할 수 있는 그 경로가 되는 거지. 거기는 돈이 좀 많이 들어. 그래서 가장 쉽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한예종에 있는 애니메이션과를 가는 게 좋긴 한데 거기는 다른 데보다 인원은 너무너무 적게 13명 뽑아요. 그런데 청강대라고 들어봤어요? 청강대는 제가 세보니까 만화 애니메이션 뭐 여러 가지 다 해보니까 500명을 뽑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전형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못하는데 그림을 잘 그려. 실기시험은 봐서 이제 실기시험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 받으면 갈 수 있고 나는 실기 아니야.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런 그림을 그려서 포트폴리오 전형을 갈 수 있는 거고 나는 애니메이션과 가고 싶은데 그림 못 그려. 근데 공부는 잘해. 그러면 수능 전형으로 또 가더라고. 그래서 청강대에서 500명씩 뽑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애니메이션 현실적으로는 잘 가르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좀 많아요. 아주 낮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지. 자, 이제 끝낼 건데 딱 한 명. 내가 학교는 딱 한 명만 보고 끝낼게요. 내가 생각하는 그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는 현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기도 하고 철학가 그리고 수학자, 뭐 의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섭렵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건축가라고 불리지 않는데 건물을 짓는 사람이에요. 어디 갔지? 토머스 헤드윅. 아, 여기 있다. 이 사람 작품 먼저 보여줄게요. 자, 토머스 헤드윅. 이게 그 의자예요. 이런 의자. 동대문 가면 보여. 이 사람이 가구 디자인 전공했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뉴욕에 이런 빌딩도 줬어. 전망대. 그래서 전망대를 줬는데 막 폐쇄가 가끔이 돼. 왜냐면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막 떨어지더라고. 일부러. 그래서 가끔 폐쇄가 돼. 이런 전망대. 가구 디자이너인데 건축물을 지어. 자,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그리고 끝. 자, 봅시다. 1분짜리. 204개 참가국을 상징하는 성화가 꽃잎처럼 피어오른 런던 올림픽 성화대입니다. 새로운 발상으로 화제가 되온 영국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워크의 작품인데 그의 원칙은 나쁜 아이디어는 없다는 겁니다. 조지현 기자가 전했습니다. 고슴도치 같기도 하고 커다란 민들레 같기도 한 이 건물은 2010 상하이 엑스포 연구관입니다. 건물에 꽂힌 투명 아크릴 막대 안에 25만 개의 씨앗을 넣었습니다. 이 건물은 씨앗 성당으로 불리며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동그랗게 말렸다가 펼쳐지는 이 다리는 기존 도계교회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50년 만에 디자인을 바꾼 런던의 명물 2층 버스는 길이가 11m로 길어졌다는 걸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화롭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참신한 디자인을 제시해온 헤더윅 스튜디오의 원칙은 나쁜 아이디어는 없답니다. Rather than an architectural dogma that we apply to every project, we're always trying to think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er. 180여 명의 구성원들이 한계를 두지 않고 모든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합니다. Not on how similar 이 they are 사람은 to 건축가라고 불리지 않아. 건축 자격증이 없거든. 국내에서는 아직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없지만 그들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엿볼 수 있는 한국 첫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SBS 조시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작품들이에요. 아까 말했던 씨앗이지, 씨앗. 아크릴 안에 씨앗을 넣은 거. 이런 식으로. 누구도 상상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씨앗을 넣은 거죠. 이거의 모티브는 당연히 자연의 정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왜 이제 21세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말했던 틀 있죠, 틀. 선생님이 생각하는 크리에이터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크리에이터는 처음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전쟁이야.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접근할까? 이게 문제야? 그러면은 리서치하는 거지. 어떤 전쟁이냐? 누가 공격하는 거야? 누가 피해를 봤어? 몇 명이 죽었어? 이런 거 다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끝나야 돼? 아니면 계속 지속이 돼야 돼? 무엇이 좋아? 리서치를 한 다음에 이게 문제를 발견하잖아? 탐구를 하는 거야. 탐구를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참전을 하는구나. 필요 없는 전쟁을 하고 있네. 왜 전쟁을 하는 거지? 계속 뿌리를 찾다가 보면은 예전의 역사적인 배경을 찾게 되죠. 그러다가 자기만의 주관적인
해석. 이 해석을 가지고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해야겠구나. 이렇게 말해야겠구나. 그리고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너무 많은 애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몇천 명이 죽었어. 얘네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나는 디자이너인데 뭘 할 수 있을까? 책을 만들자.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야.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 가자 전쟁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뉴스에서만 보고 이제 잊어버리니까 책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거지. 이런 슬로건을 만드는 거야. 아니면은 어떤 슬로건을 만들까? 계속 아이디어 적고 회의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책도 만들기도 하고 인스타를 운영할 수도 있어. 아니면 유튜브를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어. 탱크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이런 세이 노토라는 단어를 뭐 뒤에다가 이렇게 박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파는 거야. 하면은 입고 다니면서 자연스레 홍보가 되겠지?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아까 탐구했던 리서치했던 그런 전쟁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크리에이터인 거지.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는 뭐냐면 그냥 앉아서 그림만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죽어가는 사람 그렸어요. 멋지죠? 아니면은 탱크 그렸어요. 오 멋지죠? 이거 200만 원에 사봤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이다. 아까 우리가 종이로 찢었던, 내가 찢었던,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난 차에서 생각했는데 그게 찢었던 행동처럼 틀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틀을 깨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내 자신에 있는 틀을 깨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나 그거 못하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해? 이런 틀을 깨는 거지. 알겠죠? 선생님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 그거 하나였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온 것처럼 그 틀을 깼으면 좋겠어. 끝마칠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많이 졸린나요? 다들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인다. 우리 강연은 여기서 끝났는데 혹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다. 궁금한 점이 있다. 우리 아까 열심히 준비한 현아가 발표해도 되고 강연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한 점이 있을까요? 왜 다 고개를 숙이고 있지?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어. 어떤 질문이든 던지는 거야. 어떤 질문이든. 아까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 생각이나 던져보는 질문도 좋습니다. 다들 생각하라고 했는데 네. 그러다가 사람들을 비난을 하게 되면 그것도 상처받잖아. 상처받죠. 그건 그런 다르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상처받죠. 나는 예전에 내가 그린 그림을 사람들이 판단하는 걸 너무너무 싫었어. 혼자 막 상처받고. 그래서 내가 그림 그릴 때 아무도 안 보여주겠어. 그런데 대학교 가니까 그게 상처가 아니더라고. 그게 과정이더라고, 과정. 누가 이렇게 공격해.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너 왜 그런 옷을 입어?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나는 받아치는 거야. 난 이게 아니야. 이게 나거든. 막 이러면서 계속 받아치는 거야. 그 과정을 즐겨요. 그리고 내 아이디어는 처음 나온 아이디어는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이제 발전시키는 거지. 씨앗이 뭐가 될지 모르잖아. 내가 아이디어 냈는데 뭐가 될지 모르니까 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튈 수 있을지 모르는 거지. 어쩌면 사람들이 나한테 비난하는 그 화살이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약이 될 수도 있어. 또 있을까요? 하나 없어요? 질문 안 하면 못 가야겠다. 다들 열심히 적기를 괜찮을까요? 내가 이제 네. 내가 딱 한 명 지목해서
감상평을 드려야겠어. 내가 한 번도 나랑 눈을 안 마주쳤던 저기 남자. 고개 이렇게 돌리는 사람 어땠어? 일어나보세요. 울지 말고. 중반에 와서 잘 모르겠는데 노래 미술에 관심이 딱히 없었거든요. 아, 근데 들어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재밌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안서주세요. 말 잘한다. 아까 2명 더 했고. 네네. 누구하고 혹시? 인수 인수. 일어나요. 앉아 있어야 돼. 예술이란 게 사실상 원래는 지금 패션 쪽에 관심이 있긴 한데 불구하고 디자인에 좀 관심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예술이란 게 디자인일 수 있고 반대로 뭐 디자인이 건축이 될 수 있다는 게 여러 방면이 있다는 오, 좋은 걸 알겠어. 맞아, 다 이어져 있어. 다 이어져 있지. 나도 할 수 있는 게 많아. 나는 그냥 미술학원 운영하지만 내가 맘만 먹으면 파이널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인스타 운영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드로잉 일기를 쓰면 그 인스타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내 경력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그림을 보러 오니까 내 주 수입원은 학생들을 통해서 수강료를 받는 거지만 내가 방향을 바꾸면 다른 길이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동화책 작가예요. 동화책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자, 맨 마지막 일어나보세요. 감상평 한번 들어보세요. 일어나야 돼요? 웃는 게 너무 예뻐요. 일어나세요. 학생이에요? 네. 학생이죠? 네. 그 미술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 주변에 입시하는 애들 보면은 되게 미술이 되게 크게 박혀있다 생각했는데 그 처음에 예전부터 그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보니까 관대하구나라는 걸 아, 어떤 게 관대하구나? 이게 예술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관대하셨구나. 그 시작이 그 개념 미술이죠? 그 병기. 네. 병기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거 발견한 거예요. 이제 그림을 보면 눈이 달라질 거예요. 밖에서 그림을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 딱 거리 나가잖아. 저길 뭐야? 그런데 저게 100만 원이라고? 다 판단이 돼. 그리고 저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이제 판단력이 생기는 거지. 끝마칠게요. 수고했어요. 다시 한번 좋은 강연을 해주신 손인종 선생님.